지극히 개인적이고 아주 편파적인 사심방송 실무자회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좀 나름 따뜻하고 아름답고 또 사랑이 넘치는 크립토신의 전방에서 열일하고 계신 두 분이죠. 두리안 블록체인 센터 박재준 센터장 그리고 비트소닉 신진욱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따뜻해요. 날씨는 춥지만 마음은 좀 따뜻해지는 그런 하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2018년이 사실 올해를 잠깐 되돌아보면 아무래도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올해가 사실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조금 시작을 하기 전에 두 분께 올해 가장 뭔가 기억에 남았던 핫 이슈는 어떤 게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신 대표님 먼저 한번 여쭤볼까요? 올 한 해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 이슈? 가장 최근의 기억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그 하락장이 이제 가장 기억에 크게 남는 것 같고요. 다음 하락장이 오면은 이렇게 대비를 해야겠다라는 이제 깊은 인상을 남긴. 그렇죠. 교훈을 얻게 되는 네, 그런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이슈를 꼽아주셨고 그럼 박 대표님은 어떠셨을까요? 올 한 해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이슈? 예,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역시 뭐 이제 이 비트코인 캐시의 ABC와 SV 진영의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부정적인 측면도 많고 긍정적인 기대를 하는 측면도 있었는데 지금 뭐 싸움이 끝난 듯 하면서도 지금 아직도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분위기가 좀 있어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혼란이 지금 아직 끝나질 않고 있는데 이제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고 뭐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본다 그러면 네. 이 굉장히 우리가 올 초 1분기 정도까지만 해도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오스를 지나서 상당히 많은 기능들이 이 코인으로 발현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발현된 코인들이 이제 실제 우리가 살고 있던 시장 또는 세상과 만나는 시기가 곧 오겠구나 했는데 이 시장 하락장하고 겹쳐서 이 실생활과 만나기 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이게 올해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네. 특히나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이슈를 저희도 다뤘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두 분 대표님이 굉장히 정말 그 흥분하셨던 모습들이 저는 기억에 남는데 사실 올해가 굉장히 참 기억에 남는 게 살펴보면 오늘이 이제 12월 20일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생각을 해보시면 2018년 12월 20일인데 2017년 12월 17일이 비트코인의 올타임 하이 가장 높았던 19,000불의 가장 높았던 최고치를 찍었던 시점이 딱 작년이었거든요. 작년 이 시점이 투자자분들한테 가장 핫한 시기였죠. 그렇죠. 이제 2만 불을 하회하는 딱 그 정도 선이었는데 자, 과연 올해 그러면 저희가 좀 뒤돌아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해를 좀 마무리하는 이런 시점을 맞아서 자, 오늘 이렇게 좀 다음 주까지 그리고 저희가 오늘과 다음 주까지 이 올 하반기의 암호화폐 시장을 좀 결산을 하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이 그 첫 시간이 될 텐데요. 자, 아직 아무래도 뭐 다들 아시겠지만 4분기에 대한 리서치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저희가 가장 최신의 3분기 리서치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제 시장 평가와 관련된 어떤 좀 의미 있는 보고서가 나와서 오늘 저희가 좀 그 보고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자, 우선 저희가 두 분과 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3분기 ICO 시장에 대한 주요 포인트를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자, 우선 3분기는 약 600개 이 프로젝트에서 18억 달러 가량의 자금이 조달이 됐는데요. 자, 2분기가 83억 달러였던 거에 비하면 아무래도 좀 그 자금이 많이 감소한 것과 동시에 또 그와 동시에 발표된 ICO 프로젝트의 57%가 이 자금 조달액이 약 10만 달러를 하회하면서 9월의 ICO 자금 조달액 이게 7월 대비 무려 48%나 줄었다라는 수치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좀 토큰의 유형별로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서비스형 토큰을 제공하는 프로젝트가 6.55% 증가를 한 반면 유틸리티형 토큰의 프로젝트는 10.7%가 감소했다라는 그런 수치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3분기 또 가장 인기가 많았던 산업은 이 금융 서비스 분야로 손꼽혔고요. 이게 이제 2분기에 이어서 가장 많은 프로젝트가 포함이 됐다라는 그런 통계가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 3분기가 아무래도 2분기 대비해서는 좀 저조한 성적을 보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ICO 마켓에 대한 분석부터 저희가 좀 얘기를 해 나가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좀 신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자, ICO 마켓에 대한 분석을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3분기에 이제 발표된 ICO 프로젝트 중에 네. 이제
24개 이제 4% 정도만 이제 거래소에 이제 상장이 됐는데요. 4%. 네, 뭐 그냥 들어도 이제 낮은 숫자라는 거 이제 감이 오기는 하는데, 그렇죠. 네, 이게 2분기에 이제 보면은 한 상장된 프로젝트가 7% 정도 이제 됐다고 해요. 그럼 거의 뭐 이제 반토막 났다고 이제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3분기에 이제 그 시작했던 ICO 프로젝트 중에 웹사이트나 소셜 네트워크 계정을 이제 중단한 프로젝트가 19% 정도 이제 퍼센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2분기에 중단된 프로젝트는 한 9% 정도 됐다고 해요. 이것도 이제 2배 정도 그러네요. 거의 이제 ICO가 성공적이지 않아서 이제 2배 정도가 이제 문을 닫은 상황인 거고, 네, 그리고 이 분기에 이제 한 6,220만 달러 정도, 네. 네, 이렇게 그 문 닫은 프로젝트들은 요 정도 이제 했었는데 거의 네. 한 10억씩 정도 하나로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ICO 완료 후에 이제 유통 시장까지 이게 거래되기까지 평균 약 18일이 좀 소요가 된다라는 얘기가 함께 나오고 있는데, 저 그 밖에 좀 어떤 성공적인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자금 조달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함께 얘기를 해주실까요? 누가 해주실까요? 대표님 계속해서 네. 말씀을 좀 드릴까요? 네, 보통 프로젝트가 이제 그 자금 조달에 이제 성공했다고 보는 게 소프트캡에 이제 도달했거나 이제 한 50만 달러 정도, 이제 5억 정도 이제 넘으면 이제 성공했다고 이제 보는데, 네. 근데 이제 그게 그 달성한 게 48% 정도 7월 대비 이제 감소했다고 네. 이제 하고, 5월 대비로 하면은 78% 정도 이제 감소했다고 해요. 네. 근데 체감상 아직 4분기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거보다 더 반토막 났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 이제 한 5월 대비로 하면은 거의 한 90% 정도 감소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렇죠. 예상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네, 이 3분기 뭐 ICO 자금 조달액이 뭐 5분의 1 토막이 났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저희가 지금 3분기 통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 4분기는 또 어떻게 나올지 정말 열어보기가 좀 무서울 네. 그런 지금 상황인 네.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반적인 ICO 자금 조달액 부분도 함께 좀 저희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전체 이제 그 자금 조달이 50만 달러 미만 프로젝트들, 그러니까 이제 실패한 프로젝트들이죠. 네. 이제 이런 프로젝트들이 전체 한 668만 달러 정도 이제 조달을 했는데, 전체 ICO 중에 64%가 이제 실패를 했다고 이제 보면 됩니다. 예. 네. 이런 경우에 사실 이제 소프트캡을 어중간하게 이제 달성을 한 게 오히려 더 차라리 문을 닫는 게 좋기는 해요. 그래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10억 이상의 자금은 이제 금방 이제 들어갈 텐데, 보통 소프트캡을 한 10억이나 뭐 이 정도 이제 내외로 이제 설정을 하기 때문에 어중간하게 달성을 하면은 오히려 이제 문을 닫는 게 이제 좀 편한데, 64% 정도가 이제 실패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64% 정도가 좀 실패를 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아무래도 좀 3분기 또 가장 많은 뭐 투자를 받은 탑 20의 뭐 ICO라든지 이런 통계 부분도 좀 함께 살펴볼까요? 네. 지금 3분기에 평균 네. 자금 조달액은 한 3,300만 달러, 한 300억 넘는 돈들인데, 네. 실제로 예전에 이제 ICO를 한다고 하면 300억 정도 자금 모집한다, 또는 이제 150억 정도 모집한다 정도가 이제 상식인데, 네. 뭐 4분기 통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요즘엔 30억 정도만 해도 잘했다. 60억 하면 성공적인 이제 프로젝트죠. 굉장히 이제 그렇죠. 잘했다라는 이제 느낌인데, 네. 3분기도 사실 저희가 지금 통계를 이야기하면서 네. 사실 2분기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줄어들었다라는 네. 이제 통계지만, 사실 이제 4분기는 이제 더 많이 이제 줄어드는 부분이 이제 아쉽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통계를 통해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3분기의 탑 20 ICO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자, 그렇다면 3분기뿐만이 아니고 이제 1분기에서 3분기 이렇게 총 통틀어서 탑 10도 저희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그 1분기에서 3분기에서 가장 그 많이 세일즈가 이제 된 거는 이제 텔레그램과 이제 이오스를 이제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핫했어요. 뭐 말씀드리면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워낙 1분기, 2분기 이제 핫했기 때문에 이오스, 텔레그램이 약간 그 평균치를 그 좀 흐트르는 느낌도 조금 있네요. 이오스가 너무 잘 됐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근데 이오스는 이제 조 단위로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랠리를 했잖아요. 세일즈를 이제 랠리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재밌었고, 그리고 이제 뭐 하나 더 이제 통계를 이제 보면은, 네. 자금 조달이 옛날에 이제 하루 문 열자마자 이제 바로 조달이 이제 세일즈가 이제 끝난다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많았었는데, 보통 이제 유즈체인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달이 이제 하루에 이제 불과했다고 해요. 예. 그리고 평균 자금 조달은 이제 41일 정도 이제 됐다고 이제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3개월 이상 하는 경우도 있고, 세일즈가 끝났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이제 알게 모르게 이제 세일즈가 계속되는
알게 모르게 경우들이 이제 계속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신일동 대표와 함께 이제 마켓, 이제 전반적인 ICO 마켓에 대한 분석을 좀 들어봤는데,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3분기 ICO 산업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제가 박 대표님한테 좀 여쭤볼까요? 네, 이 산업이라고 해서 이제 얘기되면 네. 뭐 시청자분들께서 좀 재밌어 하실 만한 부분들은 이제 주로 어떤 프로젝트들이 이제 올해 많은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었느냐인 내용인데요. 뭐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이야 이제 원래 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별로 없는데 이제 눈에 띄는 건 그 에너지하고 유틸리티에 관한 코인들 그리고 실물 자산이나 법률 서비스. 이제 법률 서비스는 이제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셨던 분들은 이제 기억을 좀 하실 텐데 사실 이 블록체인이 나왔을 때 가장 유망했던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법률 서비스입니다. 그렇죠. 예, 이 판례에 대한 부분들이 위변조 없이 블록체인에 저장되고 이게 AI가 더해진다고 하면 굉장히 빨리 효율적으로 법률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됐던 분야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한 예상치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얘기 드릴 만한 거는 이렇게 네. 분야별로 어떤 분야가 더 뜨기도 하고 어떤 분야가 더 이제 이 분야의 체인들은 더 이상 안 나오는 건가 하는 분야들이 이제 그런 뉴스들도 접하고 했었지만 그거 자체가 그 분야는 모금이 더 잘 되고 그 분야는 모금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프로젝트별로 판단해야 될 일이지 네. 어떤 분야 하나가 트렌드를 이끈다든지 이제 뭐 우리 이 일반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바이오주가 강세인 때가 있었고 또 그 그렇죠. 태양광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그 테마주가 시장을 리드하는 시기가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암호화폐 시장에는 그런 테마들이 따로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뭐 암호화폐 시장은 좀 그 정도의 테마, 뭐 주 테마 같은 거는 아직 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자, 저희가 지금 아무래도 3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월별로 좀 이런 인기가 있었던 산업 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따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같이 살펴볼까요? 네, 먼저 이제 지금 자료 보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기 산업 유형 탑 10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나왔던 그 프로젝트가 거래소하고 지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뉴스상에서 여기 이제 신 대표님도 나와 계시지만 거래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거래소 프로젝트들도 이 ICO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 서비스죠. 뭐 결제 대행이나 송금과 관련된 그리고 이제 대출 관련된 이제 프로젝트도 있었고 그 이외에 이제 프로젝트들은 뭐 우리가 늘 접하고 일정 비율로 항상 차지했던 일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조금 더 우리가 3분기에 좀 뭐가 달라졌나라고 한다면 이제 네. 금융 서비스 부분이 이전 2분기보다는 많이 늘어난 모습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게 있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7, 8, 9월을 이제 그 프로젝트 건수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금융 서비스나 거래소 지갑이 일정 부분을 항상 상위에서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외에 이제 프로젝트들이 조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12월입니다. 이제 올해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근데 7, 8, 9월 이따 이제 우리가 또 얘기 나누겠지만 3분기에 나와 있던 프로젝트들에서 이제 4분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10월, 11월은 좀 그런 프로젝트가 없고요. 12월부터 이제 조금씩 생겨나는 게 기존에 있었던 프로젝트 중에서 실제 상용화를 위해서 뭔가 이제 프로젝트가 시작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상용화라는 건 이런 거죠. 만약에 결제 서비스이거나 또는 어떤 상품을 뭐 공급하거나 무역이나 이런 서비스들이 실제 뭐 소상공인협회가 지금 이제 관련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처럼 실제 가맹점들을 뭐 3만 개, 4만 개 이런 가맹점들을 확보하고 좀 더 나은 수수료. 지금 이제 제로페이도 있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그런 프로젝트들이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점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의 트렌드와는 조금 네네. 다르게 실제 시장에 적용되기 위한 시도들이 늘어나지 않겠는가. 이제 월별로 보자면 네. 그런 변화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인기가 많았던 산업 유형별로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3분기에 뭐랄까 이 자금을 좀 가장 많이 조달을 했다라는 산업 유형별로는 또 어떻게 저희가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뭐 짧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가장 많은 부분은 역시 거래소하고 지갑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블록체인 인프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거래소하고 지갑은 지금 이제 이 투자자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네. 이 지갑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 지갑에서 지갑 안에 이제 지갑을 이용하시면서 단순히 이걸 스토어하고 다시 어딘가로 보내는 용도가 아니라 그 안에서 환전하면서 바로 이제 송금까지 되는 이런 지갑들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스마트폰을 완전히 콜드 지갑 형태로 가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 콜드 월렛에 준하는 기능을 좀 가진 지갑들의 형태도 또 지금 개발되는 건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당연히 뭐 예상하실 수 있는 분야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블록체인 인프라 부분은 이제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이제 대기업들이 네. 블록체인 인프라에 대한 이제 그게 기반 솔루션일 수도 있고 플랫폼일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영역들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그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죠. 지금 아까 이제 신 대표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프로젝트별로 모집 규모가 예전에는 이제 뭐 2천만 불, 3천만 불 이게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느 백서에도 1,500만 불, 뭐 5천만 불 이렇게 쉽게 써놨는데 그 예산을 어디에 쓸 건지에 대한 계획은 없어요. 그런 거 오픈하는 백서는 없습니다. 네. 설명회 정도에서 아웃라인 정도는 있어도 그런 부분들이 아마 시장의 성숙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건립돌이 됐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50만 불, 100만 불만 모아도 프로젝트가 뭐가 있나 보다 이렇게 얘기될 정도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시기를 겪고 아마 프로젝트는 좀 더 이제는 백서에 아주 구체적인 뭐 추정 손익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우리가 모집 금액을 소프트캡을 우리가 15억을 설정을 해놨는데 네. 15억은 최소한 이런 식의 예산을 쓸 거다라는 브레이크다운된 자료, 그런 자료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것들이 아마 시장이 조금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3분기 ICO 산업 분석을 하면서 좀 마지막으로 뭐 산업별 프로젝트 분포 그리고 어떤 이 분야별 평균 수익은 어땠는지 이 부분까지 좀 쭉 부탁을 드릴게요. 네네. 지금 뭐 이 수익 부분은 이제 통계 나온 것들 보면 이제 채굴이나 또 뭐 거래소나 뱅킹 결제 해가지고 그 자금 조달했던 이제 그 금액이 나온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익 달성한 부분이 있는데 네. 이 수익 달성 부분은 아마 투자자분들이 그렇다 그러면 지금 코인 가격하고 좀 뭔가 연동돼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보통 이런 차트를 보시면 주식시장에서 보면 이 차트대로 뭔가 그 가격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이제 너무 혼동기고 네. 여러 가지 악재들도 있고 아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익성 부분에서는 역시 뭐 자산관리 쪽 뭐 이런 부분에서 높은 수익성을 보기는 하는데 크게 아직 코인의 가치하고 연동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 3분기 ICO 마켓과 또 산업에 대한 분석을 저희가 지금까지 해봤고요. 자, 얘기가 나온 김에 오늘은 저희가 ICO 프로젝트에서 주목하는 어떤 다양한 토큰의 형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두 분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으실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실무자 회의의 안건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의 안건은요. 토큰 유형의 트렌드로 본 2019년 ICO 시장을 점령할 토큰은 이라는 안건으로 저희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ICO 프로젝트에 나타난 토큰 유형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래도 3분기는 이 유틸리티형 토큰이 많이 줄고 어떤 저희가 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STO라든지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새로운 모델의 곽강을 받고 있거든요. 자, 이 배경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박 대표님께 제가 살짝 여쭤볼까요? 네. 2019년에 ICO 시장을 빛낼 토큰 또는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틸리티 토큰에서 뭔가 다른 토큰, 이제 서비스 토큰이나 이렇게 이제 그 분류를 다르게 하는 경우들이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사실 유틸리티 토큰 안에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뭐 우리 블록체인 처음 나왔을 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관계를 우리가 얘기했을 때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체인이 잘 돌아간다는 것 자체는 토큰의 이코노미가 잘 설계되어 있다는 의미거든요. 네. 잘 설계되어 있으려면 그 토큰 자체가 주고받는, 그러니까 거래에 쓰이는 용도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 토큰이 어떤 신뢰를 확인하는 용도로 어떤 증명이나 또는 확인, 원장 확인 같은 데에 기능을 할 수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죠. 또 그게 어딘가로 보내지고 받는 과정에서의 수수료나 속도의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하기 위해서 또 뭐 사이드 체인이나 다른 아이디어들도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유틸리티 토큰은 굉장히 많은 걸 포함하고 있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틸리티 토큰이 너무 포괄적이고 지금 최근에 STO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으니까 좀 뭔가 세분화해보자.
해보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분류된다는 네. 것 자체가. 이 사실 STO 같은 경우는 이미 해외에서 사실 많은 이제 규제에 대한 토론이라든지 실제로 실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 SEC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나머지 토큰들은 전부 시큐리티 토큰으로 분류를 하고 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연히 이에 따른 거래소들도 움직임 역시 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 라이센스를 가진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이에 대한 라이센스를 획득을 했고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에 대한 플랫폼 개발을 추진 중이다라는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STO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STO가 도입이 될 수 있을지 된다면 어떤 식으로 자본시장법에 뭐 위법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제가 신 대표님한테 먼저 좀 여쭤볼까요? 굉장히 어려운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렇죠. 네, 모두가 어려운 고민하는.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게 정의가 될 수 있을지 일단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도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이 일을 하니까 뭔가 이제 어쨌든 저희도 이제 정의를 해야 되는데 네. 저는 그 STO라는 게 결국에 이제 실물 자산이 있고 그 실물 자산의 법들을 좀 따라갈 수 있게만 해줘도 좋다는 이제 생각이고 사실은 그 STO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그걸 이제 교환하는 그 수단 자체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긴 하지만 그 보통 이야기하는 이제 가상화폐라고 암호화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약간 형태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STO를 많이 준비하고는 있고 저희도 계속 그걸 이제 내용들을 이제 확인해 나가고는 있지만 기존 가상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이걸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기술은 잘 제공할 수 있겠지만 잘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해외에 이제 나가서 이제 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죠. 스위스나 이제 미국에서 그런 라이선스를 이제 우리나라로 받는다고 해서 그게 이제 과연 잘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저는 약간 좀 그 지난번에 STO에 대해서 주제에 얘기할 때보다 조금 더 그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이걸 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STO 맞는데 네. 그 이제 그 말씀하셨던 네. 말씀하실 때 언급했던 이제 스위스 건 같은 경우가 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STO 거래소는 우리나라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제 주식 거래소처럼 증권 거래소가 모든 시스템을 중앙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이 거래소들은 지금의 증권 거래소 뭐 증권사처럼 증권 거래소에서 시세를 받아서 주문 놓고 판매를 하는 방식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스위스가 됐든 미국이 됐든 지금 이제 STO 거래소를 가장 이제 수면 위로 띄우고 얘기를 많이 하는 곳이 미국하고 스위스인 건데 만약에 그쪽에서 지금 이미 스위스는 그 증권 거래소 성격의 STO 거래소 기관이 지금 생긴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중심이 돼서 이제 일반 증권사처럼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STO 거래소가 생긴다고 하면 분명히 주도권은 한두 군데서 가져가게 되겠죠. 왜냐하면 나머지는 그냥 주문 넣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싸움은 사실 이제 어떻게 누가 선점하느냐에 대한 문제니까 네. 우리가 그냥 이것도 또 좀 시행착오 겪은 다음에 봅시다. 이제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렇죠. 이 부분은 선점할 수 있는 가치. 선점해야 될 가치가 없는지 한번 볼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뭐 ICO도 금지하고 있는 금융당국에서 과연 STO의 이 신고서를 억셉을 해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긴 하지만 아무래도 STO가 가지는 모델이 아무래도 가장 현실적인 모델이다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억셉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기대를 갖고 계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래도 오늘 좀 결산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자, 그렇다면 2019년 내년의 트렌드는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제가 짧게 두 분께 좀 여쭤볼까요, 신 대표님? 저희는 저희 서비스에서도 거래소 코인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2018년에 테마가 있었다라고 하면 사실 거래소 코인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결국에는 거래소가 계속 나오곤 있지만 2019년에도 조금 더 그 기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대표님은 내년의 트렌드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실까요? 네, 뭐 토큰의 어떤 기능이나 네. 특정 브랜드를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하나 큰 트렌드는 지금 이제 원래 거래소가 재작년이죠, 이제는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에 시작해서 이제 작년에 한참 붐이 일었을 때 거래소마다 페이먼트 서비스가 있었어요. 근데 모든 게 다 이제 잠깐 올라왔다가 전부 수면 아래로 내려갔는데 내년에는 이 거래소가 갖고 있는 기능 그리고 예전보다 많이 참여하고 있는
또 코인들의 종류도 달라서 작년 말이나 올해 초에 참여했던 투자자하고 성격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거래소에서 이제 제공하는 페이먼트 서비스가 하나의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네. 번째는 지금 뭐 아이오타나 뭐 골렘이나 뭐 시빅이라든지 이게 다양하게 유틸리티 토큰 중에서 원래 코어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코인들이 있어요. 그 웨이브도 지금 뭐 갑자기 오늘 또 갑자기 상승세를 다른 코인에 비해서 상승세를 높게 보이고 있는데, 이런 코인들처럼 이제 세상의 실제 이제 블록체인만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 우리 생활하고 접목하기 위해서 나왔던 체인인데 네. 아직 세상과 만나지 못하고 있는 코인들, 네. 그런 코인들이 내년에는 현실 세계하고 만나서 중간에 미디어리 역할을 하는 코인들도 생겨날 것 같고, 네. 그 코인들이 확장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같은 의미로 좀 내년에는 이 유스 케이스의 확대가 조금 기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실무자 회의 저희 2018년 암호화폐 시장 좀 결산 1부 해봤고요. 저희는 다음 주 2부로 두 분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